이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년대 사례를 들으시면서 업앤다운이 있는 다음에 횡보장이 있었는데 그때 트렌드가 같이 주의된 트렌드였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비슷하다. 예. 네, 좀 고무적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차차 저희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의 시대가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김한지 박사님은 어떠세요? 1월 달에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좀 틀렸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어쨌든 실적이 안 좋아질 건데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올랐다는 것은 정말로 그냥 되돌림으로 끝나는 것인가, 단기 반등인가, 아니면 더 큰 하락을 오히려 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지원 의장님이랑 좀 비슷한 의견이지만 좀 지금의 상승은 지속성은 없을 것 같아요. 연초의 상승은.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지속성이 없겠죠.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반기에 조금 더 달렸다가 하반기에 그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지속성이 없는 걸로 끝나든지, 아니면 1월 정도로 랠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경기 하강,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 둔화, 이거를 반영해서 지금 2분기 올해 1분기 실적이 노출되는 한 3월 내지 그 전쯤에 본격적으로 조금 역실적 장세, 좀 실적의 둔화로 인해서 주가가 무너지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올지. 그래서 그러면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올해 정말 거품장이 일어나고 내년도에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 펀더멘탈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그건 시장 마음입니다. 그 캠피셔 의장이 그랬죠, 책에서. 제가 봤지만 정말 모욕의 달인이다, 미스터 마켓은. 이게 여의도에서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모욕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항상 모욕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욕을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러려니 하는데, 근데 이제 큰 트렌드에서는 저도 그 조금 높은 인플레이션이 온 다음에는 수년간 좋은 장세가 항상 나타났다는 것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좀 긴 호흡으로는 투자자들이 좀 앞으로 조금 기울기는 예전보다 낫겠지만, 주가 상승에 기울기는, 주가가 조금 의미 있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좀 양호한 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게 올해부터 시작일지, 올해는 쉬고 한 1, 2년 후일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3번 있었습니다. 1900년 이후에. 무려 1차 세계대전 때 1915년 전쟁 끝난 다음에 아마 17년부터인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한 번 왔고, 그 다음에 193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시작하고 1945년에 끝났죠. 그리고 47년부터 굉장히 양호한 장이 왔어요. 그리고 1, 2차 석유 파동 73년과 79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 다음에 80년대부터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양호한 장이 왔잖아요. 이번에도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한 넘버 4번째 정도는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온 다음에 왜 이렇게 주가 성과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오는 그 장면에서는 주식시장에 가장 취약한 금리가 치솟고 또 물가가 치솟기 때문에 금리가 치솟고 또 통화 긴축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그 긴축이 끝나면 모든 제품 가격은 명목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주가는 금리 때문에 무너져 있으니 나중에 그 명목 가격, 예를 들어서 이런 보이차 값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올라갈 거라고요. 사장님이 올리실 거예요, 아마.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도 이제 그 명목 가격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좀 강세장이 오는 거죠. 또 금리는 또 차분하게 낮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의장님께서 이제 역사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 코로나 때 어쨌든 사이클이 어느 정도냐.
라고 따지면 사실은 1940년 이후인가 주가가 2회 연속 빠진 경우가 거의 없었죠. 73년에 이제 73년, 74년 연속 2회 빠졌고, 2000년 닷컴 버블이 왔을 때 3년 빠졌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그거 외에는 다 1년 빠졌어요. 근데 작년에 1년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확률적으로는, 역사의 확률적으로는 연초 대비, 연초 코스피가 2250인가요? 236. 236. 이것보다 높게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높게 끝내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산 시장의 거품이 조금 아주 높진 않을 것. 그 다음에 경제 활동에 엄청난 재고가 쌓여 있진 않을 것. 그리고 은행 시스템이 부실해져 있지 않을 것. 뭐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네. 2년 연속 안 빠질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런 기본 가정, 경제 펀더멘탈의 기본 가정이 굉장히 엉망이면 뭐 올해도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제 펀더멘탈을 보니까 그렇게 2년 연속 빠질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위험 요인들이 아직 남아 있지만 네. 경기 질문하셨듯이 기업 이익도 조금 더 후퇴할 거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2분기나 3분기가 기업 이익이 바닥이라면 통상 주가는 한 6개월에서 9개월 선행하니까 연초에 랠리는 전체적인 펀더멘탈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엉망인 상태는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어닝의 바닥은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작년에 주식시장을 괴롭혔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금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조금 반작용, 주가의 어쨌든 되돌림 현상,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사실 여러 가지를 좀 되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시계를 좀 넓혀볼까요? 올해는 리셋의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이후에 주가가 좋았었던 가장 큰 트리거들이 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상태에서는 재건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 부분 드라이브가 됐었고, 70년대 이후에는 80년대 세계화가 글로벌 경기를 이끌었던 트리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를 이끌 동인이 무엇일까요? 네. 왜 이 질문을 여쭤봤냐면 아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이후에 항상 주가가 좋았었다. 그런데 각각의 트리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트리거가 반복되지는 않았었고요. 이번에 만약에 똑같은 현상이라면, 물론 높은 인플레이션은 구조조정과 더 나아가서 기업들의 그 적응력을 조금 올리니까 그 부분들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텐데, 그럼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게 주가를 움직일까?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 세계 각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뭐 상반기에 거의 65% 집행하는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제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돈으로 부양하는 건 의미가 없고 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뭐 인프라 투자하면 뭐 철도나 고속도로 등등도 있겠지만 뭐 신재생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인프라에 관련된 투자.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이제 B2G, B2G.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니까 뭐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 뭐 국책 사회라든지 이런 쪽에 주목을 하고 있고, 이런 쪽이 충분히 좀 시장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업종이 많잖아요. 소위 뭐 경기 민감 업종이라 할 수 있는 뭔가 소재나 자재 이런 관련된 업종들. 그다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포스코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런 기업들 주가도 같이 싸고, 뭐 돈도 여전히 잘 벌고 있어요, 사실은 다들. 좀 덜 번다고 주가가 떨어진 거지. PR이 3배였는데 4배로 떨어진다고 거의 뭐 홀드 이렇게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PR이 뭐 100배인 주식이 80배 된다고 바이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어쨌든 결론은 인프라 투자가 좀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장님은 인프라 투자. 예. 네. 박사님은? 저는 혁신 성장이 좀 동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2000년에 이제 닷컴 버블이 이제 휘몰고 지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좀
스타트업 기업들, 뭐 벤처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 미국 빅테크 시총 상위 종목을 지금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죠. 예, 정말 차고에서 대학생들이 뚝딱뚝딱 뭐 컴퓨터 만지고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소프트웨어 회사, 또 SNS 플랫폼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이제 뭐 시계로 따지면 12시간 뭐 지속된다고 따지면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한두 시간. 이제 정말 시작이고, 정말 4차 산업 잘 모르지만, 전 문외한이지만, 뭐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특징이 융합과 복합이래요.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파생,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뭐 이렇게 괴물 같은 그런 변신이 일어나고 또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M&A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유연한 금융 시스템, 자본시장 환경 이런 것들이 미국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4차 산업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적 토양 또 어쨌든 뭐 주식시장의 토양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논란이 아니고 정말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앞으로 좀 앞으로 한 5년, 10년 이렇게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몰랐던 기업 혹은 뭐 시총에 아주 좀 존재감이 없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투자를 할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시총 200위 이하의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거든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가. 네, 왜냐하면 시총 200개는 사실 이머지드 된 기업이잖아요. 다 뜬 기업. 뭐 물론 삼성전자가 더 뜰 수는 있지만 지금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시총 200위 이하, 300위 이하, 그 이하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시총이 5배, 10배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존재감 있는 기업들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의 관점을 그런 쪽에 좀 초점을 꼭 중소형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업들 중에서 혁신성이 있는 기업들, 결국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을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국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 같은 좀 두근거림, 희망.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네. 쪽으로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좀 많이 보시는데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섣불리 그런 희망을 갖기에 작년이 너무 시장이 좀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매크로를 많이 알고 공부를 했던 애가 있었나? 물론 30몇 년씩 계셨으니까 그런 애가 또 있었어요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 체감하시기엔 어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거의 매크로 박사 됐는데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체감으로는. 어떠셨어요, 의장님은? 우리가 언제 뭐 금리나 물가를 신경 썼겠어요. 미국 예. 금리, FOMC 미국 금리. 회의 막 생중계로 보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진화하고 있는 거죠, 점점. 작년에는 근데 어쨌든 25% 코스피가 하락을 했잖아요. 네. 이게 그 14년 만입니다. 그렇죠. 25% 이상 하락한 거는. 뭐 작년보다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보다 더 떨어질 확률은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이제 증가율을 봐도 그렇고 미국 금리가 불과 1년 몇 개월 전에 0.25에서 4.5까지 가던데 금리가 18배 오른 거잖아요. 그 역사상 한 번도 이렇게 금리가 빨리 오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올해도 그럴 건 아니잖아요. 올해는 뭐 5.5 간들 뭐 20, 30%? 뭐 물가도 뭐 3, 4% 이런 수준이고 그래서 어쨌든 작년보다는 다 좋다는 거예요. 올해 환경이. 작년보다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질 것만 나빴고 최소한 덜 나쁘겠죠. 작년보다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들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버핏이 100% 수익을 냈던 75년과 75년. 좀 환경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무 똑같았습니다. 지금 그때랑. 그 당시 이제 73년에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리프트 50, 제록스, 뭐 폴라로이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진 건 80% 하락을 했고요. 지금의 이제 팡 기업처럼 이제 마찬가지인 거고 그게 15년 정도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렸고 그 8년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이제 가치주 장세가 이제 벌어진 거고 그때 이제 뭐 자료는 잘 없어요. 네. 저희가 뭐 예전에 이제 활약했던 펀드 매니저 분들이 인터뷰 기사 뭐 이런 거를 막 찾아봤어요. 책도 읽어보고 데이비드 드레먼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역발상 투자 네. 하신 분. 데이비드 드레먼의 이제 인터뷰 기사를 찾았어요. 네, 네. 아주 길게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96년에 나온 이제 기사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시장은 재미가 없었다. 그러나 그레이트 밸류 마켓이었다. 위대한 가치주 장세였다고 얘기를 하고 버펫한테 이제 저희가 질문을 누가 언제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 1975년이라고 답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뭐 연간으로 100%씩 수익이 계속 났었고 그게 거의 뭐 한 15년 이어졌대요. 그 장세가. 네. 가치주 장세가 길게 이어졌는데 지금이랑 좀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사이클만 주장하는 건 좀 웃긴 것 같고 근데 주식에 보면은 가치를 평가하는 건 세 가지잖아요.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인데 때로는 뭐 안정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성장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수익성을 추구하기도 하는데 네. 그게 보면 기업의 본질이나 펀더멘탈은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뀌는데 이게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서 시장 참여자 인식이 바뀌면서 이렇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거예요. 심리가 굉장히. 네, 땅값이 올라갈 네. 때 뭐 자산주 샀다가 네. 뭐 외국인이 들어와서 저 퍼주가 뭔데 하면서 그냥 PR 한 배짜리는 무조건 10배 올랐고 92년에 뭐 이런 식의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최근의 환경은 명확하게 이제 후발주자에 유리한 환경이었잖아요. 저금리 디플레이션이니까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자본 조달 너무 쉽죠. 뭐 벤처 뭐 하면 바로 IPO 되고 거의 뭐 무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금리도 뭐 2%면 조달했으니까 몇 년 전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5년 전에는 후발 유통업체가 선발 유통업체보다 더 싸게 물리기지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림도 없는 얘기고 예를 들면은 2년 전에 대양제지라는 골판지 제조업체가 공장이 전소됐어요. 다 불이 타버렸는데 이제 보험료가 이제 업계 추정은 한 1,400억 정도 보험료를 받은 것 같은데 보험료라는 게 현재 가치로 나오는 거잖아요. 미래 가치는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2월에 공시를 했어요, 회사에서. 1,900억을 투입을 해서 3년에 걸쳐서 공장을 다시 짓겠다. 근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아직 삽을 못 뜨고. 근데 업계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못한다, 그거는. 지금 하면 최소 3,000억 이상 비용이 든다. 근데 워낙에 뭐 원자재가가 오르고 그렇죠. 인건비 오르고 뭐 이런 바람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설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유리하다. 선발주자들. 좋은 공장, 좋은 설비, 좋은 부지, 좋은 노하우, 풍부한 현금. 근데 지금은 이제 과거는 디프레이션 저금리지만 이제는 인플레이션 고금리잖아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금리가 오르니까. 제가 아는 뭐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이 있는데 무차입인데 현금을 8천억 들고 있어요. 정기예금에 다 들어있어요. 8천억이. 우와. 1.2%. 근데 지금은 한 4%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익이 이 기업은 3배, 4배 늘은 거예요. 몇백억 이익이 늡니다. 그럼 이 기업은 펀더멘탈이 바뀌는 거잖아요. 투자 여력도 생기고. 근데 이런 기업이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거나 뭐 혁신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찾아서 신규 투자를 하기엔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현금을 많이 가진 자들이. 그래서 지금은 후발주자보다는 이제 선발주자의 시대다. 근데 선발주자가 대부분 좀 우리가 잘 아는 현금 많이 갖고 있고 뭐 자산이 많은 이런 소위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1등 기업들 이런 기업 중에서 이제 나올 수 있고 뭔가 새로운 혁신을 하려고 해도 자본이 있어야 하고 노하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지금 많은 전통 기업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네. 정말 과거에 정말 우리가 얘기한 소위 국영제를 하던 기업들이 점점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주 좋은 기회다. 뭐 코스피와 상관없이 코스피가 오르면 좋겠지만은 심지어는 오르지 않아도 좋다. 그냥 견제만 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박사님도 작년에 비해서 네. 올해 네, 매크로적인 환경의 좀 변화, 매크로에 너무 주목하던 거의 변화. 작년 연말에 이제 매크로의 시대는 끝났다. 약간 그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좀 주식시장이 항상 그 순환하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형주가 좀 많이 올라갔던 해 다음에는 좀 마켓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그 다음에는 움직이고 수출주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올랐던 그 다음 해나 혹은 뭐 2년 연속 오를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쨌든 사이클은 좀 내수주가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조금 사이클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을 더 곤혹스럽게
사람들은 최근에 올랐던 혹은 최근의 현상 그런 것에 더 집착하는 확증 편향이 있잖아요. 시장은 그거를 교묘하게 또 아주 활용합니다. 네. 다들 관심이 이런 게 쏠려 있을 때 또 너희들 다 이쪽으로 쏠려 있지 나는 이쪽으로 간다 이러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뭐 FMC 생중계를 선물 트레이더도 아닌데 다 이제 야간에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정말 열심히 뭐 정말 연준의 위원들 이름을 다 외워가면서 네, 뭐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성향을 분류하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좀 매크로보다는 그냥 기업을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원래부터 매크로를 한 37년 했지만 매크로는 좀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다라는 얘기가 뭐 그렇다고 매크로 공부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은 아니고 정말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하워드 막슨가 얘기했죠. 뭐 정말 사이클이 정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정말 바닥인지, 정말 뭐 탈출해야 되는 시기인지, 경기 사이클과 주가 사이클은 어쨌든 뭐 조금 앞서거니 주로 앞서가지만 무관하지 않으니까 경기 사이클의 어쨌든 위치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 그리고 좀 정말 우리가 놓치는 위험이 뭐 있는지.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크게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식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깨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복리로 이득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한 해에 왕창 한 뭐 70% 깨지고 이러면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정말 우리가 모르는 놓치고 있는 위험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코노미스트들이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그런 쪽을 좀 귀담아 들으면서 좀 그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훈련 또는 저는 매크로는 거시적인 이런 것들은 트렌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점 자체는 사실은 그 큰 의미가 없잖아요.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고 주식시장은 사실은 시간까지 개입된 4차원의 공간이잖아요. 3차원에서 또 시간까지 개입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도저히 이 복잡한 변수를 헤아릴 수도 없고 맞아요. 맞힐 수도 없어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매크로는 맞출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자고요. 저는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고 매크로를 잘 맞춰도 또 잘 맞췄다 손 치더라도 그걸 기반으로 주가를 잘 맞추는 확률은 또 다른 거예요. 주가는 또 자기 세계가 있거든요. 또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크로를 잘못 맞출 확률도 잘 맞출 확률도 낮고 이걸 잘 맞춰도 주식시장을 잘 맞출 확률도 또 떨어지고 너무 거기에다 에너지를 쏟으면 사람이 주식은 언제 공부합니까? 어떤 산업이 성장할 건지 이치원 이장님 평생 하셨던 어느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성장하는지 이런 것들은 언제 공부합니까? 그게 더 핵심인데 저는 매크로 공부는 한 20%만 하시고 나머지 한 7, 80%는 종목 공부하시고 좀 시간이 남으시면 좋은 책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아니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90%는 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그런 구루들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뭔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돈을 버신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얘기는 정말 곱씹어 볼 필요가 있죠. 아마 코스톨란이나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이 피터 린치나 뭐 전설적인 분들이 정말 매크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금리의 움직임을 시시각각으로 정말 추적하세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지난 30년간의 많은 고충을 또 우회적으로 털어놓으셨다는 개인적인 소회가 들고요. 이제 두 분과는 진짜 솔직히
하루를 함께해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고 네. 30몇 년간을 압축해서 듣기 하루도 모자라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질문들로 좀 가볼까요? 사실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각각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한지 박사님. 글쎄 저는 아직 김한지 박사님의 의미 있는 도전은 진행 중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년 퇴임하신 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실제 글쎄요 이건 개미 투자자라는 표현보다는 왕개미 투자자? 네, 왕개미 김한진 중소기업을 주로 본다라는 말씀을 잠깐 주시긴 했는데 어떠세요 투자는? 투자는 뭐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주로 애널리스트 생활을 이제 그 펀드 매니저, 기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매크로 자료를 이제 써서 설명을 드리는 업무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거는 이제 김한진이를 통해서 이제 매크로 아이디어를 좀 자기의 뭐 시장관, 시황관을 이제 점검하고 또 바쁘시니까 이제 일일이 모든 지표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또 질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시황관을 다듬는 그러한 도우미 역할을 한 건데요. 지금은 이제 3프로 TV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지난 1년간 이제 좀 시황이라 그럴지 뭐 아니면 경제 흐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이분들은 나랑 같은 똑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어떤 걸 원하실까?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에서 얻고자 하는 어쨌든 의견은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많이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혹은 어떤 섹터가 유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 텐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방송을 하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고 이거는 자신 없는 일을 내가 계속 하는데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졌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반드시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할 일이 있더라고요. 또 제 자신을 위해서도 할 일이 있는 게 좀 잘못된 투자 관행,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보편적인 투자자들이 추구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조금 그런 투자 문화가 너무 조금 그 정답인 것처럼 지금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트레이딩이고 정말 기가 막히게 약세장에서 빠져나와서 강세장이 시작하기 전에 아싸 그러면서 이제 올라타고 뭐 어쨌든 코스피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런 판단을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노이즈 중에 하나를 제가 또 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굵직한 트렌드 그리고 주식 투자의 배경에는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계속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니면 돈을 조금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면 투자자분들도 저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좀 리포트도 쓰고 또 방송도 하고 또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매크로의 활용법, 매크로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 계속 드릴 거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저는 단순화했어요. 투자 소위 인베스트먼트 폴리시를 단순화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자 쪽으로 가자. 좀 의외시죠. 다만 밸류에이션을 보자. 주가가 올랐어도 더 살 용기가 있다면 자기 자신한테 묻는 거죠. 코스피든 뭐 삼성전자든 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 이유가 1, 2, 3 이런 게 있다. 그래도 올랐어도 사야 된다. 네. 혹은 주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일단 팔아요. 일단 파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안 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제가 스스로 설득하면 제 자신을
그러면 안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꼭 밸류에이션을 보자라는 거고요. 결국엔 나만의 밸류에이션 툴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야구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하는 건 좀 잘 못하고요. 3할 이상 타자 슈퍼스타들은 자기만의 스트라이크 존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3할이 안 되는 타자들은 투수의 공에 끌려다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반복하다 보면 3할 타자는커녕 2할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똑같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은 결국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누가 얘기했듯이 PER이 성장률보다 낮으면 사라. 간단한 거잖아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조금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사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밸류에이션을 갖되 기본적으로는 올라가면 조금 파는 쪽으로 생각하고 떨어지면 사는 쪽으로 생각하자. 결국 강세장에서는 빠져나올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약세장에서는 들어갈 주식시장에 진입할 생각을 더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승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지금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플한데요. 네, 사실 정답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팩터 투자에서 모멘텀 전략에 반대하는 평균 회귀 전략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말씀을 주신 거고요. 자신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갖자라는 것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채원 의장님. 예. 사실 이채원 의장 그러면 롤모델이에요. 그리고 저랑 같이 현업에 뛰는 크루들이 여전히 롤모델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물론 책임감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실버라이프 이후의 계획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제가 이 회사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좀 떨어지거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오겠죠. 뭐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뇌가 활동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뭐 체력이 딸리니까 아무래도 예전처럼 밤새 일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그런 시기가 오면은 저는 이제 일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점점 이제 가정과 제 취미 생활에 좀 전념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가족들이랑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거고, 제가 그동안 이제 못 해왔던 제 유일한 취미가 있는데요. 제가 무협 소설을 좋아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읽어왔고 최근 10년간 외부로 가끔 보는 거고 읽을 시간은 없는데 콜렉팅을 좀 창고에 좀 처박혀있던 거를 좀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좀 사무실에도 좀 갖다 놓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해서 좀 은퇴 시기가 오면은 그쪽을 좀 콜렉팅을 좀 많이 해서 좀 책도 좀 쓰고 무협 소설사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기여도 좀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복원 사업 같은 거 좀 고본 같은 거 좀 복원하고 좀 수선하고 이런 쪽으로 좀 그래서 인생을 좀 즐기면서 예,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제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이런 생활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멋지네요. 그러니까요. 주식시장을 무협 소설로 써보셔도 그럴 수 왠지 있죠. 또 예, 좋을 것 가능합니다. 같다. 가능합니다. 라는 저도 생각. 그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천 의장님이 발간하시는 무협 소설을 제가 네. 꼭 사서 읽겠습니다. 저도요. 네. 자, 두 분 정말 또 얘기 많이 나누고 싶지만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요? 네.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반응하고 네. 정말 제가 처음으로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또 어르신들과 이렇게 30몇 년간의 노하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옆에서 또 좋은 말씀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것도 아, 준비된 멘트인가요? 아니요. 저도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요. 네네. 네, 여러분 2월입니다. 앉아만 있어도 돈이 모이는 그곳 카페 빈센트. 오늘 또 주옥 같은 두 분을 모시고 통찰력 있는 시장의 뷰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자세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어떻게 보완하고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자세를 저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카페 빈센트는 다음 주에도 보다 참신한 주제를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